대한민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지난 세 강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민주투쟁, 요거 한번 살펴보고 왔죠. 시대별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을 살펴보면서 뼈대를 잡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각 정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1940년대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1940년대. 1940년대에는 광복입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요. 3년간의 신탁 통치를 겪게 됩니다. 신탁 통치. 그리고 이 40년대 후반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 단행했었어요. 농지개혁법. 주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제 농업에 중시하는 농업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토지 유상매수.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유상매수인데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뭘 발행했죠? 지가증권을 발행했어요. 지가증권을 발행하면서 유상매수를 했고, 유상분배를 단행합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땅을 받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최대 5년간 상환할 수 있게 마련을 하면서 경자 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이 단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대. 지금 여러분 큰 맥락으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시대별 경제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40년대는 광복과 농지개혁. 자, 1950년대는 끔찍한 사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6.25 전쟁. 전 국토의 황폐화였죠.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전쟁이 멈춰지고 나서 이런 말 했죠. 이 나라는 재건이 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거의 다 불바다가 되고 군수공장, 산업시설 다 파괴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바로 53년이었어요. 우리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국이 되었죠. 필리핀, 에티오피아, 베트남 이런 각지에서 우리가 지금은 몽골도 포함해서요.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쌀과 밀가루를 지원해주며 우리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던 원조를 받던 국가였죠. 전후복구 사업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정말 피폐했던 그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었고요. 1953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이 무상원조를 해줍니다. 무상원조. 특히 미국이 지원을 해준 제품을 살펴보면 면방직이 있어요. 면방직, 면화입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요 세 가지를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은 설탕은 이제 가루죠. 제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제분. 제당이죠. 제당. 설탕은 제당. 이때 여러분 아시는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밀가루는 제분. 면방직, 제당, 제분 이런 식으로 하얀 제품 세 가지를 지원했다고 하여서 이것을 삼백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삼백산업. 하얀 제품 세 가지. 미국이 지원해 준 것을 포대에 담아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경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대다수가 농업을 담당하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50년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가 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죠. 1960년 4.19 혁명으로 허정과도정부에서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고 장면내각이 수립이 됐어요. 장면내각에서는 1961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면내각에서 한 거예요. 장면내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이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군정 시기에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실시. 이게 실시예요, 실시. 요거는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박정희.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군정식입니다. 군정식이. 62년부터 67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공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즉 노동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운동화를 열어보면 메이드 인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양성하는 거죠.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을 세우고 공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국가 주도의 국가 계획적인 도시 육성,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발전. 수도권에 공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또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기 시작하겠지요. 이촌 향도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이 크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60년대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공장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베트남전 파병. 베트남 파병은 6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65년에 전투부대를 보냈기에 64년부터 시작, 65년 전투부대 파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66년에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죠. 브라운 각서. 두 번째는 독일의 수많은 인부, 독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석탄 캐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 중풍 환자 관리, 이거 우리가 해주고 있었죠. 그 대신 독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민들의 헌신으로 이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해왔지만 그걸 실제로 진행한 것은 국민들이었죠. 세 번째는 굴욕적인 외교도 있었어요. 1965년 한일협정, 일본으로부터 독립 축하금을 받고 차관을 도입해오면서 이렇게 마련한 돈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이게 좀 핵심이죠. 자, 이때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제 수출주도형 산업을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수출주도형 산업이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선 경쟁력, 가격이 저렴해야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저임금 정책 펼칩니다. 저임금 정책. 월급 자체, 즉 최저임금이 굉장히 적은 저임금 정책이었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저고가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었어요. 저임금, 저고가 정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60년대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 경공업이 육성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1967년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어지게 됩니다.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970년대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서 각 정부 특징들이랑 흐름 배웠잖아요. 이승만, 장면내각, 박정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970년대 하면 또 유신헌법이 있었죠. 유신헌법도 있었고 지금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도시와 촌락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970년 농촌 살리기 운동, 새마을 운동이 단행됩니다. 새마을 운동. 농촌을 현대화하겠다. 농촌의 현대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의 현대화, 현대식으로 개량을 해주고 일자리를 확충해주는 운동이 70년대 단행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단행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62년이 1차고 3차는 72년이에요. 이때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더욱더 발전을 했겠죠. 발전으로 이어지고요.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돌아갑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중화학공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제품, 그 다음 철강, 그 다음 배 만드는 기술, 조선업,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 수도권 플러스 남동, 임해, 공업, 지구가 성장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도시로 울산이 있겠네요. 울산. 울산하면 또 저기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죠. 울산. 그리고 제철로 유명한 도시 하면 포항. 뭐 당연히 부산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지역들, 뭐 창원도 포함됩니다. 남동임의 공업지구가 발전을 하면서 이 이촌양도 현상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경상도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70년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이죠. 자, 중요한 것은 수출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 1977년에는 행운의 숫자 7 2개, 77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 1970년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 교통이 또 발달을 해야 공장과 이런 시장이 또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부고속국도 개통. 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되고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육성하면서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까지 달성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1970년대는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석유파동.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이 서아시아 국가들, 이 국가들이 짜고 이 석유의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겠죠.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이자 또 정부의 주도로 경제를 운영을 했기에 전 세계적인 문제, 석유대 파동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어요. 1차, 2차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1차 석유파동 70년대 초, 70년대 말 78년에 2차 석유파동. 이 1차 석유파동 때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 국가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 중동의 또 건설 현장에 인부를 파견해서 이들이 벌어온 달러로 1차 석유 파동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을 하면서 독재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이라 할 수 있겠어요. 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 파동, 72년이죠. 72년. 그리고 78년에 이 2차 석유 파동 이렇게 이어집니다. 73년에 1차예요, 여러분. 73년에 1차 석유 파동. 73년, 여기가 78년입니다. 1차, 2차 석유파동도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저임금 정책으로 가다 보니 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었어요. 노동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특히 또 유명한 우리 열사, 꼭 알아야 되는 1970년 우리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죠. 제발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근로시간에다가 휴일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자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시기도 합니다.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70년대 하면은 70년 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서도 볼 건데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고구마를 다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사주니까 고구마가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완전히 이 농사를 망친, 정부한테 속았던 사건입니다. 농성운동을 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결국 이 한평 지역의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던 사건, 한평 고구마 피해 사건,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뿐 아니라 여러분 수도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이촌양도 현상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서울에 사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금의 경기도 성남,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 지역이었는데 광주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정부가 집 다 지어주고 싸게 넘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 10만 명이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 지역으로 갔는데 황무진 거예요. 거기서 천막을 짓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정부에 저항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유신헌법 체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체포당해서 또 처벌받는 끔찍한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도 이때 일어났었어요. 경제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 2차 석유 파동이잖아요. 80년대 초는 엄청난 침체기였는데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삼저호황을 맞이합니다. 삼저호황.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물건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수출할 때도 이득이 되는 삼저호황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를 할 수 있겠고요. 중화학공업 육성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됐고요. 80년대는.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거 제가 우리 정근대사에서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이때부터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제 전자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뭐 전자산업으로는 뭐 삼성전자, 금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는 뒤로 이어지는 90년대 IMF 시기에 이제 무너지고 문을 닫았던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80년대 삼저호황과 첨단산업 육성, 요게 경제에서 좀 중요한 파트를 할 수 있겠어요. 자, 1990년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샴페인 터트립니다. 96년에 OECD에 가입했죠. 1996년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시기에 세계 선진국 30개국이 가입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듯 하였으나 1년 뒤 1997년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관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과 김대중 정부죠. 여기서부터는 금모으기 운동과 함께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들어갔던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자, 큰 맥락으로 경제사 파트에서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100억 달러의 연도라던가 경부고속국도의 개통 시기, 노동운동과 이런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 여기를 중심적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80년대는 삼저호황, 전자산업 육성, 이렇게 큰 흐름으로 정리하시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10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이게 또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 노동운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들의 인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기초생활수급법이라던가 또는 뭐 여성부 신설 이렇게 인권 확대로 90년대 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한번 뽑아 드릴 거예요. 요거 필기하시고 나서요. 저희 교재에 있는 경제사 파트 교재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전반적인 흐름 우리 정치사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한 거에 살 붙이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하시고 필기하셨다고 생각하고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셔야 돼요. 저는 칠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뒤 교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치사를 뼈대로 잡고 경제사회 문화 살 붙이는 거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최근 우리 한능검에서는 경제사 파트 문제도 굉장히 잘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50년대 전쟁 이후, 전쟁이 멈춰진 이후 전후복구와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는 나라 원조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959년까지는 무상원조고 59년 이후는 유상원조로 전환이 됐어요. 즉 차관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60년대 베트남 파병, 독일 인부 파병, 파견,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산업기반과 공장 대부분을 50년대 복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경제원조로 세 가지 하얀 제품 300산업, 면방직, 설탕, 밀가루 이러한 것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300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면방직, 설탕, 밀가루가 잔뜩 들어오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내의 밀과 면화 생산이 위축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50년대 후반,
59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 형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밑에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 공장 사장, 일본인 지주 이들이 두고 간 공장하고 땅, 이게 귀속재산이에요. 다른 말로 적산이라고도 합니다. 적산. 적산. 적에 남긴 생산,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적은 일본인이죠, 일본인. 자, 민간 기업에 이제 불화를 하기 시작하고 기업체에 삼백산업, 이 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의 물자를 배정하면서 자본주의가 정착을 했으나 이때 정부의 특혜를 받은 재벌이 등장을 한다거나 정치인과 경제인이 붙는 비리, 정경유착이 발생을 했기에 이건 지금 현대사회의 또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재벌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장면 내각 때 수립되고 박정희 정부, 즉 국가재건 최고회의 군정 시기의 실시입니다.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고요. 저임금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임금 정책.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섬유, 신발, 가발 등을 육성하였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모든 제품은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돼지도 굉장히 많이 사육했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었죠. 1970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을 하게 되었으나 60년대 말 국제경기가 악화되고 또 우리가 이 차관을 갚아야 되니까 이러한 위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또한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금융 혜택을 주고 자유무역지역 등을 설정하는 등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동임해공업지구로 성장시킵니다. 남동임해공업지구. 수도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60년대부터 수도권은 계속 커지고 있고 70년대는 남동임해공업지구, 임해공업지구, 포항제철, 울산, 창원 등이 성장을 합니다. 70년대는 이제 중공업 생산액이 경공업, 섬유, 신발, 가발보다 증가를 하면서 경공업의 쇠퇴로 이어지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1979년 YH 무역회사 사건, 이런 거 있죠. 경공업을 담당하던 YH 무역회사가 60년대 아주 잘 나가던 회사가 70년대 문을 닫게 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해 결국 부마민주항쟁까지 터져나왔죠. 행운의 숫자 7두개, 77년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 2차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때는 중동 진출로 건설 현장에 인부를 보내어서 그들이 벌어온 달러로 극복을 하였으나 2차 석유파동은 결국 8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근로자 해외 파견, 파독광부 60년대부터 파독간호사,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온 달러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것, 국민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저임금 저국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또한 도시에서도 공장주와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심화됐어요. 도농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또 해외 의존도, 수출을 하니까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정경유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80년대 2차 석유 파동이 이제 끝나가면서 80년대 중반 3저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으로 엄청난 성장을 80년대 중반에 이룩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속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2차 석유 파동으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도래했어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보호무역이 자연스레 자유무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호무역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제품을 판매할 때 관세를 붙여서 국내 기업을 보호해주는 정책인데요. 자유무역이라 하면 관세를 줄이는 거예요. 없애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시장 개방 요구.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었어요. 이때 왜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운동도 있었고요. 뭐 중국산 마늘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농산물 시장 개방.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90년대 이야기예요.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자유무역 확대로 이어지죠.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공기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결국에는 IMF로 이어집니다. 외환위기, 금융권 부실, 대기업이 부도를 내고 대우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외화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는 정말 힘든 경제 침체기 90년대 말이었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가 됐죠. 최초의 정권 교체. 김대중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외국 자본 유치, 또 금모으기 운동. 제 돌반지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를 빠르게 상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고요.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비준 및 발효를 합니다. 요거 구분을 좀 지어두세요. 체결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비준 및 발효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과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불균형과 해외 의존도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와 재벌 중심의 발전, 정경유착, 소득 양극화와 도농격차, 노동자 문제. 이건 지금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로 한번 가볼까요?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첨단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서비스업으로도 증가를 하게 됐죠. 신흥공업도시, 남동임의 공업지구를 비롯한 지역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택, 교통, 환경, 빈곤, 실업, 도시 빈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경기도 성남시의 수정구랑 중원구 이 일대라고 합니다.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서울 사는 사람들,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을 인구 분산을 위해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완전 허업을 판에 보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건.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71년에 있었던 거 이거 체크 꼭 해두시고요.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공업화와 저국가 정책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해졌으며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는 이촌양도 현상으로 도시와 촌락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숙제라 할 수 있겠어요. 1970년 농촌 현대화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단행되었으나 유신체제 합리화에 이용됐죠. 유신체제. 1972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이 세 가지 표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운동이 단행된 것이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더 이상 이렇게 안 된다. 정부한테 당할 수 없다. 한평고구마 피해보상 운동 중요합니다. 한평고구마 피해보상 운동. 정부에서 고구마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니까 다 썩어 빠지고 보상 받아야죠. 그 운동이에요, 이게. 80년대 이후에는 자유무역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또 FTA 타결 등으로 농촌 상황이 악화되었죠.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의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YH 무역 사건 등이 70년에 있고요. 80년 민주항쟁 이후는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졌어요. 최근 경향이 또 이런 거 나오죠. 95년 민주노총, 연도 정리해 두십시오. 95년 민주노총 결성, 노동자를 위한 이익집단, 민주노총이 이때 만들어졌으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인권이 많이 확대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노사정위원회가 98년에 만들어졌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역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IMF를 지나면서 더욱더 심화되었으며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이 매우 급증하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운동의 경우에도 인권 확대와 함께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죠.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박정희 정부 시기 의료보험법이 77년에 만들어졌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이 됩니다. 2000년이라 하면 김대중 정부죠. 우선 큰 맥락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인권 확대와 또 이런 우리 하층민들, 서민층을 위한 운동들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제도 88년, 고용보험제도 95년,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고용 평등법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을 제정하며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여러분 지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서도 배웠죠. 전두환 정부 때 보도지침이 있었잖아요. 80년대. 언론 통제하고.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수호운동 등이 있었으며 현재는 인터넷 방송 등 이 새로운 언론 매체가 등장하고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정부의 통제가 이렇게 있었음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교육 파트에서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꼭 눈여겨봐 주십시오. 박정희 정부 시기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하였으며 69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이게 교육열이 워낙 강력하고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73년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였으며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에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9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연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연도 체크.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80년대 과외 전면 금지라던가 또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이건 나온 적이 있죠. 무시험 추첨제. 그럼 이 제도가 보기로 나오고요. 다음 중 이 제도가 도입됐던 시기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시기가 보기로 나와서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치사로 뼈대 잡으시고 경제사 살 붙이면서 정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 파트는 좀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이걸 단독 문제로 내지는 않죠. 칼라TV 80년대 보급, 90년대 대중문화 확산, 2000년대 SNS.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발전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역시 70년대 유신헌법 다 통제하고 있네요. 금서, 금지곡 등이 양산됐던 시기다. 이건 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경제사 흐름을 쭉 정리를 해드린 뒤에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경제사 살 붙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는 드디어 완강! 마지막 강의! 북한과 관련된 대한민국 특징, 북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북한사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각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이러한 내용이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 에너지 가득 채우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